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학습지 25페이지 저번 시간에 끝을 약간 경고로 시작을 했었는데 경고로 끝을 냈었는데 자, 학습지 25페이지 잘 펴시고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선생님이 이렇게 약간 호들갑을 떨면 호들갑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걸 떨면요 생각보다 별로 안 어려웠다 뭐 이런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뭐 차라리 그러면 좋죠. 그럼 좋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학습지 25페이지 좀 시간 순서에 따라서 이게 조약들이 엮여 있고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 조약을 가지고 변화하는 경제 상황들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이해해 보는 것들이 필요한 파트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좀 경고를 한 거라 뭐 그런 게 어렵지 않게 좀 잘 이해가 되고 그러면은 선생님 입장에서도 좋겠죠. 그래서 한번 학습지 25페이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열강의 경제 침략, 그리고 경제 침략에 따른 경제 변화, 그다음에 이 경제 침략에 맞서는 저항, 경제적 구국 운동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표 한번 보시죠. 연표를 한번 보면요. 자, 보세요. 오늘은 조약을 좀 위주로 상황이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 강화도 조약으로 이제 조선이 최초로 개항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모군란 이후에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체결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에 우리가 지금 배웠던 내용은 조선이 청의 속국처럼 규정되었다, 속국으로 규정되었다라고 하는 내용만 정치적으로 살펴봤잖아요. 근데 이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청나라와 조선이 맺은 이 조약 내용에 보면 경제적인 부분들이 달라지는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중요한 것들이 들어있거든요. 그거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강화도 조약의 부속 조약들, 조일, 수호조교 부록, 그 다음에 조일, 무역 규칙 요거까지 같이 살펴봐야겠죠. 같이 다 봤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 그 다음에 요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라고 하는 것도 요 시기에 체결이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 있어서 이거 다 들어봤잖아. 근데 사실 다 배운 거잖아요. 오늘 처음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 요 1883년 조일통상장정이 아마 유일할 겁니다. 조약 중에서는요. 조일통상장정으로 일본이네요. 일본과 어떻게 변화하게 되는지 관계가 요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쭉 이 이후에 어떤 상황들이 전개가 될 거고 요 러일전쟁 시기 정도에 해서 요 화폐정리 사업이 전개되는 요것도 이제 일종의 금융 관련해서의 경제 침략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러한 모습들에 반대하면서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나는 요거 이제 경제적 구국운동 파트에 들어갈 겁니다. 저항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조약을 위주로 앞부분에 돌아가게 되고 뒷부분은 좀 사건 위주로 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저항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좀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살펴봐 주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조약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중간에 간단하게 정리도 하나 넣어놨으니까요.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안 끊고 가겠습니다. 열강의 경제 침략 시작입니다. 자, 1번. 개항 후에 일본 상인이 들어오다 다시 앞으로 쭉 간 겁니다. 1876년 강화도 조약 조일, 수호, 조규가 체결되었을 때부터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배경을 한번 보면 역시 개항 후 일본 상인이 들어오다니까 뭐부터 시작을 해야겠어요? 강화도 조약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자, 강화도 조약 쉽게 얘기하면 쉽게 얘기가 아니라 정식 명칭으로 조일, 수호, 조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거기에 따른 이 후속 조약 한번 써볼까? 한번 써볼까? 뭐가 있을까요? 조일, 수호, 조규, 부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일, 무역, 규칙. 요 모두 1876년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직후에 후속 조약으로 체결이 된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후속 조약이 체결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일본 상인들이 진출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러한 경제적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일본 상인들이 들어오면서 요거는 다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복습하듯이 한번 떠올려 보죠. 1번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의 유통이 허용됩니다. 둘 중에 뭐였죠? 그쵸? 여기다가는 부록과 규칙이라고만 써볼게요. 이거는 조일, 수호조규, 부록의 이야기죠. 부록의 내용이었고. 자, 두 번째. 일본 상품에 대한 무슨 규정이 없다? 관세 규정이 지금 없다. 관세 규정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아예 없으니까. 예를 들면 뭐 관세를 내지 않는다 이런 게 아니라 관세 규정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요건 어디서 얘기를 했었냐면 조일 무역 규칙 파트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게 있어야 되는데 왜 없지? 그러면서 관세 규정이 없다라고 하는 거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양곡의 무제한 수입 가능. 수입이라고 하니까 일본 입장에서 쓴 거죠. 양곡의 무제한 수입 가능. 요것도 양곡을 무제한으로 수입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었던 게 아니라 제한하는 규정이 없었다는 거죠. 요거 어디에서 얘기했냐면 요것도 규칙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일 무역 규칙에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마지막 4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얘들아 봐봐. 약탈적 무역 활동이 가능하다. 무역 활동을 하는데 약탈적으로 솔직히 좀 더 솔직한 표현을 하자면 좀 범죄처럼 무언가 좀 문제가 될 것처럼 문제가 되는 수준까지 무역 활동이 가능하다 이런 거죠. 무역 활동이 가능한데 약탈적 무역이 가능한데 이 약탈적 무역 활동이 가능한 것이 뭐 때문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해도 조선에 의해서 일본 상인이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약탈적 무역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영사재판권이 이런 영사재판권이 이런 약탈적 무역 활동이 좀 가능하게 하는 어떤 하나의 배경이 된다라고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사재판권은 어디에 들어있어요? 본조약에 들어있죠? 그래 안 쓸게요. 본조약, 강화도 조약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경제적인 상황이 지금 일본과의 무역 상황 속에서 이제 시작이 될 거다라고 하는 얘기가 여기에 써 있는 거죠. 그러면 다음 파트, 요 밑에 다음에서 살펴볼 내용이 뭐냐? 무역의 특징, 당시에 일본 상인과 전개가 되었던 무역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두 가지인데요. 2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번부터. 자, 먼저 무역의 가장 큰 특징은 거류지를 중심으로 한 거류지 무역이라는 겁니다. 거류지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거류지 얘기했죠? 조일, 수호, 조규, 부록의 거류지를 설정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거류지라고 하는 데가 사실상 일본 상인이 이동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영역 범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개항 초기에는 개항장의 조개, 이 거류지를 조개라고도 불러요. 조개라고도 부릅니다. 그냥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왜 그렇게 부르지 이게 아니라 거류지를 조개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개항장의 거류지에서만 무역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자, 조선의 객주나 보부상 등 중개 상인들을 매개로 해서 내륙시장으로 이제 일본 상인들이 침투하는 건데 요 글만 읽으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요 글만 읽으면 어떤 학생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본 상인들이 얘네들을 통해서 실제 내륙시장으로 갔다. 그게 아니라 요 그림을 한번 봅시다. 자, 내륙시장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가 거류지입니다. 거류지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먼저 이 개항 초기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일본 상인들은 요 빨갛게 칠한 요 거류지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못 나가요. 그러면 일본 상인들이 자신들이 팔고 싶은 물건을 이 내륙시장으로 건너가게 하려면 요 중간 다리가 필요하다 이거야. 일본 상인들이 누군가에게 물건을 팔고 그럼 그 물건을 내륙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가서 판 다음에 그 사람이 또 일본에게 필요한 물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또 내륙시장에서 물건을 사와서 중간에 또 가지고 와서 일본 상인들, 거류지로 와서 일본 상인들에게 파는 이런 형태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뭐야? 이 형태, 이 무역의 형태를 뭐라고 불러요? 중간 다리 하고 있는 이 무역의 형태, 중개무역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 중개상인. 중개상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중개상인의 역할을 했던 다양한 상인들의 형태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객주라고 하는 이런 상인의 형태들이라던가 아니면 보부상, 보찜장수, 등찜장수 직접 이동하면서 파는 사람들이죠. 이런 객주나 보부상과 같은 이 중개상인들을 매개로 해가지고 이 거류지 무역이 전개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 거류지라고 하는 데와 내륙시장을 연결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왜? 거류지 밖으로 일본 상인들이 못 나가니까.
그쵸? 그럼 이 사람들 이때 돈 많이 벌었겠죠. 왜? 일본 상인들이 물건을 안으로 넣고 싶은데 자기들이 못 넣으니까 중개상인이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이 중개상인들이 중간에서 이득을 많이 받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본을 많이 모으게 됩니다. 자본을 많이 모으게 돼요. 나중에 잠깐 얘기를 잠깐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중개상인들이 이 시기에 이제 자본을 많이 모으게 된다. 자, 하나 추측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따가는요. 거류지가 점점점 넓어지다가 이제 없어져요. 그리고 내륙 시장으로 외국 상인들이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직접. 그러면 이 중개상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중개상인들이 쇠퇴하겠죠. 몰락하겠죠. 왜? 이제 돈을 벌 건덕지가 없잖아. 돈을 벌 건덕지가 없잖아요. 그쵸? 이 거류지라고 하는 것 바깥에 못 나가니까 자기들이 돈을 벌 수 있었던 건데 그 형태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직접 내륙으로 갈 수 있으면 이 사람들이 돈 벌 구석이 없잖아요. 그러한 상황이 되면 중개상인들도 피해를 보겠죠. 그래서 거기까지 한번 간단하게 추측을 한번 해보시고요. 자, 다음. 이 시기의 무역의 특징을 하나 더 얘기하자면 미면 교환 체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면은 여러분들이 아는 그 옷을 만드는 면, 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는 쌀미자입니다. 요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 조선이 있고요. 일본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선에서 일본으로 무제한으로 지금 막 쌀이 나가고 있어요. 방금 얘기했잖아. 무제한으로 막 쌀이 나가고 있다고. 자, 일본에서 조선으로 들어오고 있는 대표적인 물건이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영국산 면제품입니다. 이 산업혁명이 일어난 영국산 면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질이 좋은 데다 값이 싸요. 공장에서 찍어내니까. 그러면 자, 조선은 두 가지의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쌀이 무제한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반면 한편 일본에서 뭐가 들어오고 있어요? 값싸고 질 좋은 면제품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럼 조선의 피해는 쌀값이 올라가거나 쌀이 빠져나가는 피해죠. 두 번째는 뭐예요? 값싼 면이 들어오니까, 값싸고 질 좋은 면이 들어오니까 조선에서 면 방직, 면 직물을 만드는 수공업을 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겠죠. 그래서 자 보시면 영국산 면제품을 들여와 조선에 비싸게 판매하고 양곡, 쌀을 구매해 나가는, 그래서 쌀과 면이 교환된다라고 해서 미면 교환 체제라고 하는 이 시기의 무역을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근데 봐봐. 그래서 영향을 보면요. 국내 산업이 보호가 안 돼요. 왜? 양곡 유출에 제한도 없죠. 그 다음에 양곡 유출에 제한이 없죠. 또 관세도 없어. 관세가 없으면 자국 산업이 보호가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쌀값도 폭등하고 막 농촌의 면직물 수공업, 공업들이 타격을 입는 이런 경제적인 피해를 조선이 처음에 개항하고 일본 상인들과 무역을 하는 가운데에서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이해됐죠? 설명하면서 뭔가 쎄해요. 뭔가 등골이 쎄합니다. 뭔가 이해를 못하고 있을 것 같은 느낌. 자,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일본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조선에 이모군란이 발생을 합니다. 이모군란 이후의 상황,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이모군란의 가장 큰 영향, 조선에서 누구의 내정간섭 영향이 강해진다? 청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모군란 이후에 청일 상권 경쟁이 본격화되다. 왜? 지금까지는 일본만 있었잖아. 근데 이모군란 이후에 청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이제 청나라 상인까지 들어오게 되고 청나라와 일본이 상권 경쟁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제목 이해해보자는 거예요. 자, 경제 상황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죠. 자, 이제 청나라 상인들의 침투가 이모군란 이후에 본격화됩니다. 이제 청나라 상인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자, 그 이후에는 첫 번째, 정치적으로 보면 이모군란 이후에 조선에 대한 청의 내정 간섭이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청나라 상인들이 들어오는 것도 많아졌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중요한 영향은 이모군란 이후에 조선과 청나라가 무슨 조약을 맺었죠? 써봅시다.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체결을 했죠.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체결을 했죠. 우린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청나라가 조선을 속국으로 여기고 있다. 방금 삑살이 났어요. 속국으로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민망하네요. 갑자기 힘이 쭉 빠집니다.
자,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에는 이제 정치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정치적으로 청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청의 속국처럼 여겨지고 있다라는 것만 얘기를 했잖아. 좀 이따가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건데 그 내용을 핵심적으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 청나라 상인이 서울에 진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관의 허가를 받으면 어디까지? 계양장 밖에 다른 지역에까지 활동이 가능합니다. 일본의 거류지 무역이랑 너무 다르죠. 청나라 상인들이 소위 이제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어디에? 내륙 시장에 누가? 청나라 상인들이 진출했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청나라 상인들이 내륙 시장에 진출을 하자 자연스럽게 외국 상인들, 청나라 이외의 다른 외국 상인들의 내륙 진출도 본격화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잠깐 일시정지 누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나라 상인들의 내륙시장 진출이 본격화되자 왜 청나라 상인만 내륙시장 진출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외국 상인들이 다 내륙시장에 진출해요? 그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복습이 잘 된 거에 만약에 대답을 할 수 있으면 자 일시정지 하시고 자 생각했어요? 답이 뭡니까? 뭐 때문에? 최애국대우 때문이죠. 최애국대우 때문이죠. 이래서 최애국대우가 무서운 겁니다. 뭐 하나 주면요 다 열려요. 하나 주면 다 줘야 되고. 그래서 이래서 최애국대우가 무서운 거예요. 최애국대우 때문에 외국 상인들도 외국과의 서양들과의 조약에 최애국대우 다 들어가 있었잖아. 최애국대우. 그러니까 외국 상인들과의 조약에 있는 최애국대우 때문에 청에게 내륙시장이 열리자마자 자연스럽게 외국 상인들도 다 내륙에 진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에 아까 얘기했죠. 다 내륙시장에 진출하니까 누가 큰 타격을 봐요? 거류지나 계양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형태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었던 중개상인들 이 큰 타격을 입게 되고요. 한편 이 서울 상인들의 상권이 위협당하게 됩니다. 서울 상인들이 서울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던 상인들이 이제 서울에 누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외국 상인들이 막 물건 들고 막 찾아와가지고 막 물건 팔고 이러는 거예요. 원래 서울의 근거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었던 상인들의 상권이 좁아지고 위협당하게 되겠죠. 이따가 여러분들 이거 잘 기억하세요. 이따가 여기에 대한 저항이 경제적 구국운동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서울 상인들의 상권이 위협당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외국 상인의 내륙 진출 본격화에서 외국 상인은 누구도 당연히 들어있겠어요? 일본도 당연히 들어있겠죠. 일본이 여기에 갑자기 왜 나오는지는 조금 이따가 일본이니까 서양이 아니라 이제 한국사적으로 일본이 굉장히 또 중요한 의미를 가지니까 일본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또 내륙 진출이 허용이 되는지 왜 갑자기 거류지가 없어지는지 그거 잠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의 방금 핵심 내용은 살펴봤는데 그거를 실제 원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 이겁니다. 자 보세요. 이 수륙 무역 장정은 청이 속방을 우대하는 뜻에서 상정한 것이고 각 대등 국가 간에 동등한 혜택을 받는 예와는 다르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이모군란 파트에서 봤던 내용이죠. 요것만 딱 잘라가지고 본 거예요. 자, 그래서 제1조와 제2조. 제1조는 정치적인 파트입니다. 청에서 어떤 위원을 서울에 파견하고 조선의 관리를 텐진에 파견을 한다. 그래서 요거 이제 좀 요런 게 이제 속국 같은 느낌이 확 드는 거죠. 청에 황제랑 조선 국왕이 대등한 지위를 가지는 게 아니라 청나라의 북양대신이라는 신하와 관리와 조선 국왕이 대등한 지위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만 보더라도 조선을 확 내려보고 있다는 거 느껴지죠. 자, 제2조 보세요. 조선 계양장에서 청의 상무위원이 청 상인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한다. 조선 계양장인데 청 상무위원. 상무위원이 뭔지 몰라도 돼요. 청나라 관리가 청 상인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한다. 이거 뭐예요? 여기에 보니까 몰랐는데 뭐가 있어요? 영사재판권이 들어있죠. 그렇죠? 몰랐는데 여기에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에 영사재판권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상권에 있어서 핵심은 사조입니다. 자, 조선의 양화진, 한성. 자, 봐봐. 이거 잘 읽어봐야 돼요. 조선의 양화진, 한성에 영업소를 개설할 경우를 제외하고 각종 화물을 내륙, 내지로 운반하고 상점을 차리고 파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다. 뒤집으면 조선의 양화진, 한성의 영업소를 개설할 경우에는
이곳에다가는 양화진 한성에다가는 상점을 차리고 파는 것을 뭐 한다? 허가한다. 즉 한성, 양화진, 여기도 이제 서울 근처거든요. 양화진 한성에 누가? 청나라 상인들이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해되죠? 이걸 보고 그렇게 써 있는 대로 청상인이 한성에 진출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허가하지 않는다니까 이제 뒤집으면 양화진과 한성에 들어올 수 있다가 되는 거죠. 서울 중에. 자, 봐봐. 그 다음에 단, 내지채판. 이 필요할 경우, 내지채판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방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지방관의 허가를 받으면 뭐가 가능하다? 내지채판이 가능하다. 내지채판이 뭐야? 내륙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행위, 즉 물건을 사올 수 있는 행위,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가 내지채판이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대요. 즉 이걸 다 합쳐보면 서울의 상권이 열렸고 허가를 받으면 어디까지 진출할 수 있다? 내륙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요거 사조를 읽고 여러분들이 이게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고 청나라 상인들이 내륙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제 상황 변화의 영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 체결이 됐고 청나라 상인들이 이제 내지 서울과 내륙시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청나라, 일본의 상권 경쟁이 치열해진대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분명히 일본도 조약 어딘가에다 뭘 집어넣었다는 얘기야? 최소한 최국 대우를 집어넣었거나 일본도 뭐가 가능하다? 내륙시장 진출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적힌 조약이 체결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그런 내용의 조약을 배운 기억이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게 유일하게 오늘 처음으로 나오는 조약입니다. 자, 청일 상인의 상권 경쟁이 치열해지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자, 이게 조일 무역 규칙이죠. 이게 조일 무역 규칙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일본 인민은 쌀과 잡곡을 수입할 수 있다. 그리고 뭐가 없었다는 얘기야, 이게? 제한 규정이 없었다. 그래서 양곡에 무제한 유출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했고요. 자, 7집 보면 항세 납부하지 않는다. 항세 납부 얘기 없었고 또 무슨 얘기도 없었어. 관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1883년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조일 통상장정이라고 하는 조약을 다시 체결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많은 변화가 있게 될 거예요. 자, 제 9관 한번 보겠습니다. 입항하거나 출항하는 각 화물이 세관을 통과할 때에는 조약 세칙에 따라 뭘 납부해야 된다? 관세를 납부해야 된다. 이제 조일 통상장정에 관세 내용이 들어왔어요. 일본과의 무역에 있어서. 자, 그 다음에 제 37관 한번 보겠습니다. 조선국에서 가뭄과 홍수, 전쟁 등의 일로 인해서 국내의 양식이 결핍, 부족할 것을 우려해서 잠깐 쌀 수출을 금지하려고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지방관이 일본 영사관에게 통지해서 미리 그 기간을 항구에 있는 일본 상인들에게 전달해서 일률적으로 모두 같이 준수하는데 편리하게 하여야 한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뭐예요? 이제 1개월 전에 앞으로 잠깐 우리가 쌀 수출을 금지할 거야. 잠깐 멈출 거야 라고 하는 걸 통지를 하면 뭐 할 수 있대요? 양식이 결핍할 것을 우려해서 쌀 수출을 뭐 할 수 있대? 금지할 수 있대. 우리는 이거를 세 글자로 방곡령이라고 얘기를 하죠. 곡식이 나가는 걸 막을 수 있는 명령, 방곡령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이 조일통상장정에 들어갑니다. 이 제한 규정이 생긴 거죠. 양곡 유출에 있어서. 그렇죠? 방곡령이 생긴 거죠. 그리고 요거는 나중에 이따가 경제적 구국운동 파트에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자, 다음 조일통상장정의 마지막 42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재나 앞으로 조선정부에서 어떠한 권리와 특전 및 혜택과 우대를 다른 나라 관리와 백성에게 줄 때는 일본 관리와 백성도 마찬가지로 그 혜택을 받는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다른 나라에게 주면 자동으로 일본도 받는다. 무슨 조항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조일통상장정에 써봅시다. 여기다 써볼까요? 잘 보일라나? 최혜국 대우. 최혜국 대우가 42관으로 들어갔네요. 자, 그러면 조일통상장정으로 최혜국 대우가 1883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청나라 상인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이제 자동으로 뭐가 가능한 거예요?
뭐가 가능한 거야? 내륙시장 진출이 가능해진 거죠. 그러니까 청일 상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조일 통상장정의 내용들 여러분들 다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관세 납부가 시작됐고 관세 납부 들어가고요. 방공령 규정이 들어가고 최애국 대우가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에서 조금 더 우리가 집중한 거는 최애국 대우입니다. 왜? 이 최애국 대우로 뭐가 가능해졌으니까? 일본도 내륙시장 진출이 가능해졌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내륙시장에서 청나라와 일본이 경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건 조선의 상인들이에요. 조선의 상인들. 자, 그래서 청일 상인의 상권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게 되고요. 이 경제적인 경쟁, 이 치열해지는 모습이 또 하나의 청일 전쟁의 경제적인 배경, 요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일전쟁이 정치적으로도 일본과 청의 영향력 싸움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또 한편 경제적으로 보자면 이런 상권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또 경제적인 배경이 될 수 있었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처음으로 나온 조약이잖아요. 자, 그래서 점차 일본 상인들의 침투도 확대되어 갑니다. 쌀 대량 유출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방공령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쌀 대량 유출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쌀값 폭등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쌀값이 올라가잖아. 그럼 지주들,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좋아요. 왜? 자기 땅에서 나는 쌀이 비싸지잖아. 그래서 지주가 소작인들을 마음껏 마구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주의 소작인들에 대한 수탈이 확대되어 갑니다. 지주 권한이 강해지는 거예요. 지주가 경제적으로 또 돈을 많이 벌어요. 이전보다. 왜? 쌀값이 올랐으니까. 전국적으로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쌀도 못 먹고 이러고 난리가 났는데 땅 가진 지주들은 지주권이 강화되고 돈도 많이 벌고 수작인들에 대한 수탈도 강화되고 이런 좀 언밸런스한 모습들이 보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경제적인 상황들이 변화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웠나요? 어땠어요? 이제 1페이지 첫 페이지 끝났는데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를. 자, 봐봐. 1876년에 조일소호조규 강화도 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조일소호조규 부록, 그 다음에 조일통상장정이 아니네요. 여러분들 당황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일부러 넣은 거예요. 일부러 헷갈리지 말라고. 이때 체결된 게 뭐였죠? 조일 무역 규칙이죠. 아니죠. 아니에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진정하시고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조일소호조규가 체결이 되었을 때 조일소호조규 부록, 그다음에 조일 무역 규칙이라고 하는 요 두 가지 부속 조약이 체결이 되죠. 그래서 내용들을 보면 거류지가 설정이 되고 그다음에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가 사용이 가능했어요. 부록에서는. 그다음에 조일 무역 꼴 보기 싫네. 미안합니다. 자, 조일 무역 규칙에서는 관세 조항이 없었어요. 항세 납부도 안 해요. 양곡 유출에 대한 제한 규정도 없었어요. 무제한 유출이 가능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1882년이 되면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 체결이 되죠. 여기에 이제 관세 납부 조항도 들어가 있고 미국에 대한 최애국 대우도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자, 임오군란이 같은 해에 발생을 하죠. 1882년에. 임오군란이 끝나고 조선과 청나라는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같은 해죠. 그리고 여기에 아까 봤던 내용에 보면 영사재판권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거 뭐였어요? 청나라 상인들이 서울에 진출하고 지방관의 허가를 받으면 내륙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렇게 정리해놨습니다. 청나라 상인들이 내륙 진출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러고 나서 1883년 우리가 마지막으로 배운 조약이 뭐예요? 이게 조일통상장정이죠. 조일무역규칙입니다, 저거. 자, 조일통상장정을 체결을 하게 되죠. 여기에는 이제 관세 납부 조항이 들어가게 되고요. 방공령, 곡물 유출을 막을 수 있는 1개월 전에 통보를 하면 방공령 규정이 들어가고 일본에게도 최애국 대우를 주게 되죠. 어떻게 관계들이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조일무역규칙에 관세 조항이 없었는데 조일통상장정에 관세 납부 조항이 생겼어요. 분명 처음으로 조선과 관세 납부 조항을 집어넣었던 이 미국과의 조미수호 통상 조약이 분명 영향을 미쳤습니다. 영향을 미쳤어요. 시기적으로도 보면 바로 다음 해잖아요. 이제 조선이 이제 미국과 이렇게 관세 납부를 집어넣은 다음에 일본에게 요구한 거죠. 그다음 양곡 유출 제한 규정이 없었는데 이제 방공령 규정이 들어간 거죠. 이것도
조선이 이제 요구를 한 거죠. 그래서 양곡유출 제한 규정이 없었는데 조일통상장정에 방공령 규정이 생겼다. 요거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변화가 있었다는 거. 자, 다음에 보겠습니다.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으로 본격적으로 청나라 상인, 외국 상인 중에 이제 청나라 상인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청나라 상인이 뭐가 가능하다? 내륙 시장에 진출이 가능해졌고 이제 앞으로 그런 모습은 이어지겠죠, 당연히.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내륙 시장에 진출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눈에 막 반짝반짝거리는 단어가 하나 있어야 돼요. 이 최애국대우. 최애국대우죠. 최애국대우. 그래서 최애국대우 때문에 이 내륙 진출이 가능해지자 미국도, 그 다음에 일본과 최애국대우를 집어넣자마자 일본도, 그리고 다른 서양 외국들도 내륙 진출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내륙 진출이 가능해지고 이 최애국대우들 때문에 자동적으로 외국 상인들이 내륙으로 진출이 가능해졌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방금 수업했던 거를 위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네, 가능한 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본 거예요. 저거 조일 무역 규칙입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청일 상권 경쟁이 계속 치열해지고 있었고 결국 청일 전쟁이 일어나고 청나라는 빠져나가게 되고 일본의 어떤 침략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봐봐요. 청일 전쟁 그리고 그 사이에 러시아의 영향력이 강해지죠. 삼국관석, 그 다음에 여기 써 있는 아관파천 등을 거치면서 러시아와 일본도 또 이제 갈등을 하고 있는 시기였죠. 다 자세하게 배웠잖아. 근데 이 아관파천을 거치면서 각종 이권들이 러시아에게 빠져나가는 것들이 생기면서 다른 나라에게 또 최애국대우 등 때문에 광산, 삼림, 철도, 전차, 전기 각종 이권들이 할 것 없이 외국들에게, 열강들에게 넘어가는 모습들이 보이게 됩니다. 이때 어떤 이권들이 엄청나게 빠져나가게 되죠. 그래서 독립협회가 이권수호 운동을 전개하고 이런 모습들 있었잖아요. 이따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에서 이제 이번에 보면 일제 경제 침략도 점차 확대되어 가게 되죠. 특히 러일 전쟁 시기 정도부터 일본이 본격적으로 정치적으로 침략을 해오는 것과 동시에 재정적, 경제적으로도 침략이 러일 전쟁부터 본격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금융과 재정을 장악하고 토지까지 약탈해 가면서 이제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일본이 계획하고 있는 식민지배 토대를 마련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떠한 경제 침략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러일 전쟁 시기 정도부터라고 보시면 돼요. 먼저 금융지배 파트입니다. 자, 봐봐. 일본이 세관, 아까 관세 납부한다라고 했을 때 그 관세 납부를 하는 것의 중심 기구가 어디였어요? 세관이죠, 세관. 왜? 거기가 이제 세금 내는 데잖아요. 이름 그대로 세관. 이 세관 업무를 일본이 위탁을 받아가지고 일본이 세관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관세 같은 것들도 일본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본 제1은행권, 요 화폐예요, 화폐. 요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일본 화폐다라고 쓰지 않고 일본 제1은행권이라고 하는 이유는요. 일본의 제1은행이라고 하는 곳에서 찍어낸 화폐라는 뜻이에요. 일본 제1은행권이 유통되고 있었는데. 자,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봤죠? 메가타. 누굽니까? 제1차 한일 협약에서 재정고문으로 파견됐던 메가타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본격적인 금융, 지배, 재정 침략, 경제 침략을 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뭐냐? 자, 화폐 정리 사업을 추진하게 되죠. 화폐 정리 사업. 말 그대로 대한제국의 화폐를 정리해서 뭘로? 일본 화폐로 전환해 나가는 사업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 대한제국에서 쓰이고 있었던 상평통보 그리고 백동화라고 하는 백동으로 만든 화폐가 많이 쓰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상평통보 백동화 대한제국의 화폐를 뭘로? 여기 써있는 유통되고 있었던 뭘로? 일본 제1은행권으로, 즉 일본 화폐로 교환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자, 생각해봐. 우리나라 돈을 일본 화폐로 바꿨어요. 일본 화폐로 바꿔준단 말이야. 교환 비율을 정했겠지. 교환 비율을 정해가지고 바꾸는데 국내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상인들, 농민들,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큰 타격을 입었대요. 왜?
교환 비율 맞춰서 바꿔줬으면 피해는 안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물론 일본 화폐로 바뀌었다는 게 이제 대한제국에서 일본 돈을 쓴다는 거니까 그것 자체가 이미 근본적으로 아주 문제가 있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일단 개인들이 교환 비율에 따라서 봤을 때 뭔가 교환 비율 잘 맞춰줬으면 피해를 볼 게 없어야 되잖아요. 봅시다. 질이 나쁜 백동화는 바꿔주지 않는다. 첫 문장에 답을 얘기하고 있죠. 즉 뭐냐면 백동화 중에서 화폐 상태가 좋은 것들 있잖아. 화폐 상태가 좋은 것만 바꿔주고 바꿔주지 않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봐봐. 상태가 매우 양호한, 그러니까 백동화를 세 등급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갑, 하나는 을종, 그리고 마지막 병종,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갑종 백동화, 제일 상태가 좋은 갑종 백동화는 개당 요 가격으로 새 돈과 교환하여 주고요. 상태가 좋지 않은 을종 백동화는 개당 1전이래. 와, 반보다 더 안 주죠. 요거는 이전 올인데 반보다 더 안 주죠. 반보다. 개당 1전의 가격으로 정부에서 매수를 하며 단 형질이 형태가 조악하고 뭔가 문제가 있는 화폐로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상태의 병종 백동화는 뭐다? 안 산다.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사람이 100. 그러니까 100원, 한 100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돈을 가지고 있었다고 쳐봅시다. 백동화를요. 100이라고 하는 걸요. 근데 이 중에 갑이라고 판단된 게 한 30어치고요. 병이라고 판단된 게 70어치라고 치면 요것만 요 비율로 바꿔주고 요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폐기 되는 겁니다. 갑자기 내 재산이 70이 날라갔어. 막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막 요즘 막 비트코인, 막 도지코인 생각나지 않아요? 갑자기 막 돈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막 돈이 삭제가 되는 거야. 막. 그래서 보면 국내 자본, 상인, 농민이 큰 타격을 입었다. 이제 이해되죠? 이런 상황들. 그리고 이 뭔가 정말 검사를 꼼꼼하게 일본이 뭔가 의도를 가지고 꼼꼼하게 하면 그 과정에서 꼼꼼한 만큼 피해를 보게 되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그 꼼꼼하면 의도가 들어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농민이 큰 타격을 입고 상인들, 자본들. 그래서 아까 뭐 중개상인들 돈 열심히 벌어놨는데 그 많이 벌었던 그 것들 가지고 뭐 은행을 만들기도 하고 뭐 회사를 세우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 화폐정리 사업 한 번으로 갑자기 팍 터져버리는 그런 상황들도 발생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런 타격을 입었다라고 하는 결과 영향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일본 제1은행이 한국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게 되는 건 이건 이해가 되죠? 왜? 우리나라 돈 전체가 뭘로 바뀌었어요? 일본 제1은행에서 발행하는 돈으로 바뀐 거니까 일본 제1은행이 우리 한국 대한제국의 중앙은행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은 뭐예요 지금? 한국은행이죠. 그런 것처럼 자, 여기까지 이제 화폐정리 사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서 거의 뭐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재정장악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이 재정을 장악하는 데 일본이 주로 썼던 방법은 어떤 개혁을 추진한다, 뭘 설치한다, 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로 근데 너희 대한제국 돈 없잖아. 뭐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빌려줄게. 계속 대규모 차관,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제국은 돈이 뭔가 하면 할수록 일본이 계속 빌려주는 거야. 강제로도 막 빌려주고 막 계속 그냥 차관을 갖다 놓는 거야. 돈을. 이거 빌린 거야? 막 이러면서 갖다 놓는 거야. 그러면 대규모 차관이 계속 늘어나게 돼요. 즉, 나라 빚이 엄청나게 쌓이게 되는 거죠. 이 시기에. 그러니까 재정이 사실상 일본에게 장악되어 간다라고 이해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한제국 재정이 일본에 예속된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 있죠. 이렇게 나랏빚이 엄청나게 커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나랏빚을 직접 갚자라고 하는 운동이 벌어지는 게 국채보상운동입니다. 이 국채보상운동 조금 이따 경제적 구국운동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 토지 점탈입니다. 토지를 가져가는 모습들도 여러분들 살펴본 적이 있어요. 자, 봐봐. 러일전쟁 전후에 철도 부지 아니면 군용지, 군사용지, 군사 전략상 필요한 토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군사용지 확보를 구실로 해서 대규모로 토지를 점탈, 뺏어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여기 참고에다 한번 써보십시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조약 뭐 있어요? 그쵸? 한일 의정서. 이 한일의정서 생각해보면 한국에서 군사 용도의 토지는 일본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 러일전쟁 전후로 해가지고 이런 토지 강탈이 이어지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죠? 그래서 또 무슨 얘기도 들었었냐면 여러분, 애국개몽운동 단체 중에 보안회 얘기를 할 때 우리 무슨 얘기 했었냐면 일본이 뭐 했다? 황무지 개관권을 요구를 했었죠. 그것도 땅과 관련된 거죠. 왜? 이 토지 점탈하려고 황무지 개관권을 요구한 거야. 거기 개관해가지고 자기들이 가지려고. 개관권을 요구하니까 보안회가 막 반대했던 모습들, 그 다음에 철회시켰었죠. 그것도 이런 토지 점탈 시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토지 점탈을 토지를 본격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1908년 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회사 이름이 뭐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동양 척식 주식 회사. 동양 척식 주식회사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고요. 우리는 줄여서 동척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래서 황무지라던가 원래 안 쓰는 땅, 아니면 관청에 딸려있는 땅, 아니면 역에 딸려있는 땅, 철도역 이런 거에 딸린 토지들을 약탈, 여기로 싹 가져가요. 그럼 여기서 우리 땅 많다 막 신난다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에서 토지를 이렇게 가져가요. 그래서 이 토지를 누구에게? 일본에게. 일본 이민자들에게 값싸게 팝니다. 불화한다고 하죠. 불화한다는 표현이 이제 값싸게 팝니다. 이제 값싸게 팔아요. 그럼 일본 이민자들이 토지를 사서 어디로 오는 거예요? 이제 한반도로 살러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식민 지배의 밑바탕을 또 깔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일본 이민자들에게 싼값에 불화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통양 척식 주식회사를 만들게 된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뭔가 오늘 이번 수업은 약간 선생님이 텐션이 올라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 이해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끊지 않는다 그랬어요. 오늘 끊지 않고 자연스럽게 경제적 구구운동, 경제 변화와 경제적 구구운동의 전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나는 안 끊을 건데요. 여러분들은 여기까지가 이해가 안 됐으면 다시 한번 앞으로 돌려보시고요. 한번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앞에 한번 돌려보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게 좀 이해가 잘 됐고 조금 기억이 난다. 오늘 수업 들은 거 잘 집중했다, 잘 난다 싶으면 여기 훅 여러분들이 이렇구나, 이래서 이러한 저항이 나타났구나 라고 쉽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1번 회사를 설립하여 상권 잠식에 대항하다 라고 되어 있죠. 보세요. 개항 이후에 외국 상인들의 국내 시장 침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거류지 무역부터 시작해서 조청상민수륙 무역장정 그리고 조일통상장정들이 체결이 되면서 점차 뭐까지? 상인들이 내륙시장에까지 진출하는 이런 모습들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조일통상장정, 그러니까 이렇게 국내 시장 침투가 늘어나자 정부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가라고 하는 상황을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필이 떨어졌어요. 분필이 떨어졌습니다. 자, 분필이 떨어진 걸 계기로 살짝 텐션을 낮추고 정부 대응은 이런 방향이에요. 무역 상황을 개선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우리가 무역에 대해서 좀 개선해서 무역 상황을 좀 좋게 잘 할 수 있게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대응으로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조일통상장정이에요. 왜일까요? 최애국 대우줬는데 뺏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까 얘기했죠. 관세 납부 조항이라던가 방공령 조항, 일본이 먼저 하자고 했겠습니까? 아니죠. 조선 정부가 이런 거 필요하다라고 요구한 게 아니겠어요? 그쵸? 말이 안 나오네요. 요구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관세를 설정한다던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방금 얘기했죠? 방공령을 선포할 수 있게 한다거나 이런 규정들이 집어넣은 게 정부가 요구했으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정부의 대응으로 이제 조일통상장정을 체결한다. 충분히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노력들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 세곡 뭐야? 세금으로 낸 곡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직 얘들아, 갑오개혁 때 1894년 갑오개혁 때 조세 급납화가 이루어지죠. 뭐야? 세금을 돈으로 내라. 그러니까 아직 그 전이잖아. 아직 그 전이니까 아직 세금을 곡식으로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곡의 효율적인 운반을 위해서 증기선도 구입을 하게 되고요. 또한 이 이윤사라고 하는 이름의 해운회사예요. 해운회사. 뭐 배로 이제 운송하고 이런 회사인데 이윤사라고 하는 걸 정부가 설립을 해서요. 이 세곡뿐만이 아니라 장차
더 앞으로 뭐까지? 화물 운송까지, 그 다음에 승객 수송까지 확대를 하려고 하면서 이렇게 한번 무역 상황을 확대하고 무역을 좀 잘 해보자라고 하는 노력들을 정부가 이런 대응들을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걸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어떤 일반 상인들이라던가 이런 돈을 좀 가지고 있는 자본을 가지고 있는 상인들은 어떤 대응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목에도 써있듯이 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아무 상인들이나 만든 건 아니겠죠. 자본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거리주 무역을 통해서 돈을 좀 자본을 모은 중개상인들이라던가 객주, 보부상 이런 중개상인들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회사를 만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 만들어지는 회사의 형태를 상회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1880년대에 상회사와 같은 이런 회사들이 주로 많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거는 주로 같은 업자들 있잖아요. 같은 물건을 취급하는 뭐 상인들, 이런 동업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조합을 만든 그런 성격을 가진 회사예요. 상회사는. 그래서 동업자 조합의 성격을 가진 회사고, 대표적인 상회사가 이런 대동상회나 이런 상회 같은 이런 상회사들이 있고요. 자, 그래서 이들이 우리 민족 자본, 우리들의 자본을 모아가지고 상회를 만들어서 동업자 조합으로서 상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외국 자본과 한번 경쟁을 해보자 라고 하면서 이제 회사를 운영해 나가는 거죠. 쉽지는 않았겠지만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 살펴보시고, 자, 그다음에 1890년대가 되면요, 우리 자본들이 또 모이면서 뭐 이 상회사를 통해서 자본이 어느 정도 모이기도 했겠고, 이전에 모였던 자본들을 통해 가지고 주식회사라던가 특히 이런 은행들이 우리 민족 은행들이 만들어지는 모습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96년에 최초의 민간은행으로서 조선은행, 아니면 한성은행, 천일은행, 이런 은행들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은행들이 만들어져가지고 우리의 자주적으로 한번 금융업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알 수 있겠지만 회사라던가 은행이라던가 우리의 자본이 한번 확 하고 무너져 버리는 사건이 있죠. 방금 봤어요. 뭐였어요? 화폐정리사업. 화폐정리 사업으로 자본과 은행들이 엄청나게 큰 타격을 받고 은행들은 많이 몰락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러한 회사를 설립하고 은행을 설립하는 등의 이러한 어떤 저항, 우리의 한번 구국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경제적 구국운동으로서 방공령을 뽑아가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자, 곡물 유출을 막기 위해 방공령을 실시하다. 어디에 들어있었다? 보지 않아도 이제 기억을 해야 돼요. 앞으로 공부하면 조일 통상장정에 들어있었습니다. 1883년 조일 통상장정에 들어있었고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조선국에서 가뭄과 홍수, 전쟁 등의 여러 일로 인해서 국내에 먹을 게 결핍해서요, 이걸 우려해. 그러니까 딱 이 느낌이야. 자, 지금 상황을 보니까 올해 좀 흉년이 심하게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쌀 수출을 하는 거를 금지를 해야겠는데, 걱정이 되는데? 라고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우려해서 잠깐 쌀 수출을 금지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통지를 언제 해달라는 거야? 최소한 1개월 전에는 지방관이 일본 영사관에게 통지를 해서 우리 1개월 후에, 뭐 예를 들면 2개월 후에 뭐 할 거다? 방공령 내릴 거다 라고 하는 걸 통지를 해서 준수하는데 편리하게 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 방공령을 집어넣은 것도 아까 봤듯이 정부가 무언가 우리의 무역 상황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조일통상장정 체결 과정에서 정부가 요청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것을 요청을 했을까? 일본이 곡물의 대량 유출, 제한 규정이 없다 그랬죠. 조일무역 규칙에는. 그래서 유출로 가격이 폭등하고 흉년, 여기에 흉년까지 들어버리면 진짜 끝이에요. 이런 곡물 부족 사태가 발생을 하고 쌀값은 폭등하고 막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방공령, 이런 규정, 제한 규정을 안 넣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방공령 규정이 생기고 나고 뭐 함경도, 황해도, 충청도 등등에서 수십 차례가 실시가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보이는 게 1889년에 있는 함경도에 있었던 방공령입니다. 이 방공령을 내렸던 사람은 당시에 관찰사였던 조병식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관찰사였던 조병식이 규정에 맞게 1개월 전에 통보를 합니다. 1개월 전에 통보를 해. 우리가 방공령을 내릴 거다. 그랬더니 근데 일본이 나중에 이제 1개월 후에 내릴 거다라고 1개월이 지났겠죠. 그럼 이제 방공령을 시작을 하겠죠. 그랬더니 일본이 뭐야?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그랬더니 이 함경도 입장에서 우리가
1개월 후에 할 거라고 미리 통보했는데? 라고 했더니 일본 우리가 못 들었는데? 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겼을까요? 일본이 이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못 들었다라고 하는 제대로 통지받지 못했다 막 이러면서 일본의 항의로 방공령이 철회되고 배상금 헛웃음이 나죠. 우리가 경제적으로 힘이 드니까 방공령을 내렸는데 결국 우리가 돈을 줘버리는 오히려 돈을 줘버리는 이런 상황들까지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대표적이라고 하는 게 성공적으로 대표적인 게 아니라 방공령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좀 실제적으로 쉽지 않았다 운영을 한다고 하는 게 일본과 조선과의 관계라고 하는 게 진짜 실질적으로 대등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방공령 이런 걸 내려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여러분들 이렇게 좀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인가요? 아니죠. 마지막은 아니죠. 3번. 상권과 이권 수호 운동을 펼치다로 가게 됩니다. 자, 제목만 봅시다. 여러분들. 상권 수호 운동입니다. 상권을 지켜야 돼요. 상권을 왜 지켜야 돼? 상권이 침해받았으니까. 맞죠? 상권이 왜 침해받아요?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상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상행위를 하고 있었던 그런 상권이 있을 거 아니야. 이게 왜 침해받았어? 아까 계속 얘기했잖아요. 외국 상인들이 이제 내륙 시장에 진출하면서부터죠. 자, 봅시다. 이모군란 이후에 또 한 번 써봅시다. 이젠 눈 감고도 쓰겠죠? 자, 이모군란 이후에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이 체결되었고 일본과에는 조일통상장정이 체결돼서 최애국 대우가 들어갔고 뭐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결국 청일 상인이 서울시장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내가 기억해달라 그랬죠? 서울시장, 서울 상인들의 상권이 위협받는 것에 저항이 나타날 거라고 이거 여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대표적인 상인, 국가에서 허락받은 시전 상인들, 이 시전 상인들이 외국 상인들이 물러가라 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면서 철시투쟁, 시장 다 닫고 파업하는 거예요. 상인들이 파업하는. 이 철시투쟁을 전개하기도 하고요. 이 철시투쟁 이후에 우리가 조직적으로 시전 상인들이 조직적으로 조금 더 우리가 투쟁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가지고 단체를 하나 만듭니다. 그게 뭐냐면 한국 중앙 총상회. 시전 상인들이 이 상권 수호 운동을 벌이기 위해서 한국 중앙총상회라고 하는 거를 설립을 하게 된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상권 수호 운동의 모습이다.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권 수호 운동입니다. 여러분들 아관파천 전후로 해가지고 이권이 엄청 많이 뺏긴다 그랬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독립협회여야 됩니다. 그래서 독립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러시아의 저령도 빌려달라고 하니까 안 된다. 저지하고요. 한러은행, 여긴 처음 나오는 거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한국과 러시아가 공동 합작은행을 만들자 막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러시아가 이제 경제적으로 한국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한러은행 폐쇄해라. 그리고 그때 독립협회 때 배웠던 요구사항을 보면은 러시아의 군사교련단 물러가라, 재정고문단 물러가라 라고 하는 이런 요구들을 어디서 했죠? 그렇죠. 만빈공동회를 개최를 하면서 이런 요구들을 했고 결국 성공시키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여기 그래서 만민공동회를 개최를 하는 모습, 이런 것도 이제 이권수호 운동의 모습으로 살펴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것도 봤던 겁니다. 지금 다 봤던 거죠. 이젠 러일 전쟁 중에 일제가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하자 이 단체를 만들어서 저지 요구를 하게 되고 결국 철회시킵니다. 그게 뭐였죠? 우리 애국개몽운동단체 얘기할 때 봤습니다. 보안회라고 하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독립협회에서 만민공동회를 독립협회의 활동으로 봤었고 보안회도 애국개몽운동단체, 개몽단체로 봤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경제적인 부분으로 주제를 돌려서 보면 요게 또 이권수호 운동의 모습으로 볼 수도 있구나. 이렇게 좀 유연하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여기 또 왜 나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이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철회하고 나서 정부 관리들도 이 황무지 개간과 관련해서 대응을 하게 돼요. 정부 관리들은 이 황무지 개간을 우리가 직접 해야겠다. 일본이 요구한, 왜? 쟤네가 왜? 우리가 해야지. 해서 우리 손으로 추진하고자 회사를 하나 설립하는데요. 요것도 그냥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농광
농광회사라고 하는 이 회사를 설립을 해서 우리가 우리 손으로 황무지 개간을 추진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상권과 이권 수호 운동 같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정말 대망의 마지막. 지금 시계를 보고 있는데 벌써 1시간이 지났네요. 미안합니다. 오늘은 한 큐에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건 진짜 한 큐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저번 수업도 1시간이 넘었죠. 진짜 여러분들에게 큰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4번 국채 보상운동. 국민의 힘으로 나라 빚을 갚자. 아까 어떤 상황들 속이었죠? 그죠? 특히 러일전쟁 이후에 일제가 침략을 강화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여러 가지 개혁 정책,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그 필요한 돈들을 어떻게 다 했다고요? 일본이 대규모 차관, 빚을 내주면서 대한제국에게 빚이 쌓여 나가게 됐고, 그거를 우리 손으로 갚자라고 하는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배경 다 설명했던 겁니다. 그래서 을사의 계약 이후에 통감부에 의해서 일본의 차관 도입이 크게 증가합니다. 필요한 돈이 있으면 일본이 그냥 여기다 돈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갖다 놓은 돈이 다 뭐가 되는 거야? 대한제국의 빚이 되는 거지.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식민지배의 어떤 경제적인 토대를 구축하려고 하는, 예속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이 있었다라고 아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목표는 뭐예요? 우리 국민들의 손으로 성금을 모아서 뭐 하자? 국채, 나라 빚을 갚고, 그래서 국채를 갚으면 뭐가 가능할 것이다? 국권, 나라의 권리, 국권을 우리가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바로 국채 보상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전개의 한번 키워드 위주로 좀 살펴보도록 하죠. 보세요. 자, 서상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국채보상운동을 얘기를 하면서 이게 지역이 시험 문제에서 좀 자주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구에서 시작을 합니다. 대구에 가보면 그래서 국채보상운동 공원 막 이런 게 있어요. 서상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대구에서 국채보상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국채보상기성회라고 하는 국채보상운동의 중심 조직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전국으로 확대돼서 해외 동포까지도 모금을 하고 기금을 보내고 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봐봐, 이 당시에 이 국채보상운동이 널리 알려지려면 요즘처럼 막 인스타에다가 막 해시태그 국채보상운동, 해시태그 나라빚 갚자 막 이럴 수는 없잖아요. 없잖아, 그런 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언론기관, 이 신문사들이 도와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민족 항일 언론들이 이 국채보상운동을 널리 홍보하고 언론 모금운동을 주도하는 모습들을 보이는데, 그 중에서 가장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했다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는 언론사가 어디냐면 전에 봤던 데입니다. 대한매일신보. 이 대한매일신보라고 하는 데에서 아주 핵심적으로 또 국채보상운동을 이끌고 있고, 또 황성신문 이런 신문들도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연, 담배 끊자, 그 다음에 부녀자들은 폐물, 막 귀중한 물건들 모아가지고 우리가 성금을 내가지고 우리 나라 빚을 갚자, 막 이런 운동들을 전개를 하게 됩니다. 일제는 이 모금운동을 잘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저게 민족운동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요, 일제가 탄압을 하게 되고요. 결국에 일본이 좀 교묘한 수를 쓰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대한매일신보가 사실상 주도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국채보상운동을. 이 대한매일신보의 주필, 전에 신민회에서도 나왔죠. 양기탁을 구속을 합니다. 무슨 혐의로 구속을 하게 되냐면, 교묘하죠. 횡령 혐의로, 뭐야? 이 기금을 양기탁이 빼돌렸다라고 하는 거를 일단 날조를 해서 일단 체포를 하고 뿌리는 거죠. 그럼 사람들의 의욕이 확 떨어질 것 같아요, 확실히. 일본이 확실히 교묘한 수를 쓴 거죠. 그리고 나서 사실상 이 국채보상운동에 열정이 확 수그러들자 몇 개월 후에 무혐의 판정을 받아요. 이렇게 하는 거지. 일본이 이렇게 교묘한 수를 써서 어쨌든 국채보상운동이 이렇게 끝나게 된다, 중단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경제 변화에서 열강의 경제 침략, 조약을 위주로 좀 살펴보다가 마지막에 러일전쟁 이후에 일본의 금융지배 재정 장악 모습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쭉 이어진 이권, 상권 수호 운동, 아니면 또 반공령이라던가 회사를 설립하는 모습들, 마지막에 국채보상 운동까지 경제적 구국 운동의 모습들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뒤에 거 보면 알겠지만 앞에서 다 봤던 것들이잖아요. 앞에 있는 것들을 싹 잘 정리를 하고
뒤로 오는 게 여러분들이 점점 공부할 것들이 좀 줄어드는 느낌을 확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더 이상 말 길게 하지 않겠고요. 다음 학습지 26에서 근대 문물의 수용과 사회문화의 변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